한밤중의 공기는 유리처럼 차가웠고 최고급 실크 시트가 맨살에 닿는 감촉은 쇠사슬처럼 느껴졌다. 민지아는 숨을 죽인 채 거대한 침대에 누워 천장의 화려한 샹들리에를 응시했다. 희미한 달빛을 받아 유령처럼 빛나는 저 크리스탈 조각들이 마치 자신을 조롱하는 것만 같았다. 이 저택, 세간에서 천상의 낙원이라 불리는 이 완벽한 지옥의 주인인 양 회장은 지금쯤이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이었다. 하지만 지아는 잠들 수 없었다. 그녀의 신경은 끊어질 듯 팽팽하게 당겨져 복도 저편에서 들려오는 아주 작은 소리. 바람에 나뭇가지가 스치는 소리에도 심장이 곤두박질 쳤다. 공포. 그것은 이제 그녀의 일부였고 그녀의 그림자였다. 밥을 먹을 때도 억지로 꾸며진 정원을 산책할 때도 공포는 그녀의 심장을 옥죄었다. 그녀는 양 회장의 완벽한 수집품, 말하고 숨쉬는 인형에 불과했다. 이 방은 저택의 가장 깊숙한 곳, 서관 꼭대기층에 위치해 있었다. 창문은 두꺼운 방탄유리였고 문은 밖에서만 잠글 수 있었다. 그녀는 휴대폰도 인터넷도 하다못해 신문 한 장도 허락되지 않았다. 세상과 완벽하게 단절된 화려하기 그지없는 무덤이었다. 양 회장은 단순한 부자가 아니었다. 그는 그림자 속에서 한국의 정재계를 주무르는 거물이었고 법과 도덕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었으며 21살의 민지아 역시 그 무엇 중 하나일 뿐이었다. 그는 유독 지아의 눈에 집착했다. 그 반항기 어린 눈이 마음에 들어 길들일 때까지 꺾어주지. 그는 종종 그녀의 뺨을 어루만지며 속삭였다. 그 손길은 겉보기에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소유욕은 뱀처럼 끈적하고 차가웠다. 이 지옥으로 그녀를 밀어넣은 것은 다름 아닌 친어머니 박숙자였다. 비가 쏟아지던 6개월 전 그날 밤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다. 도박 빚에 찌들어 제정신이 아니었던 어머니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다. 지아야, 엄마 한 번만 살려줘. 그분, 양 회장님. 정말 좋은 분이야. 널 딸처럼 아껴주실 거야. 그 좋은 분이라는 말은 세상에서 가장 지독한 거짓말이었다. 박숙자는 딸을 판 돈으로 밀린 도박 빚을 갚고도 모자라 새로운 판을 벌였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지아를 찾아오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딸이 없었던 것처럼 지아는 자신이 정확히 얼마에 팔렸는지 몰랐다. 하지만 그 액수가 얼마든 그것은 어머니의 도박빚과 맞바꾼 그녀의 인생이었다. 그녀는 상품이었고 어머니는 판매자였으며 양 회장은 구매자였다. 이 잔인한 진실이 양 회장의 학대보다 더 고통스럽게 그녀의 영혼을 짓눌렀다. 양 회장은 그녀를 육체적으로 자주 때리지는 않았다. 그는 훨씬 더 교묘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그녀의 정신을 파고들었다. 네가 여기 있는 건 네 엄마 덕분이야. 그러니 감사해야지. 그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눈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저택의 하인들은 지아를 유령 취급했다. 그들은 그녀를 불쌍히 여겼지만 그들의 동정은 양 회장에 대한 두려움을 넘지 못했다. 그들은 지아와 눈이 마주치면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이곳에 그녀의 편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살고 싶다는 욕망, 혹은 벗어나고 싶다는 희망은 점점 희미해져 갔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 텅 비어버린 눈동자, 핏기 없는 입술. 21살의 민지아는 이미 죽어 있었다. 살아
숨쉬는 시체일 뿐이었다. 한 달 전, 그녀는 탈출을 시도했었다. 새벽에 몰래 빠져나와 식자재 트럭에 숨어들었지만 저택의 정문을 통과하기도 전에 발각되었다. 양 회장은 그녀를 벌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가 유일하게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눴던 어린 하녀를 해고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는 지아에게 그 하녀의 소식을 전해주었다. 그 애, 지금 시골 어딘가에서 빚더미에 앉아 있을 거야. 가족들도 전부 길거리에 나앉았지. 다 너 때문이야. 그 말은 지아의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낙인이 되었다. 그녀의 죄책감은 양 회장이 쳐놓은 가장 견고하고 잔인한 감옥이었다. 그날 이후 지아는 다시는 도망칠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발목에는 보이지 않는 쇠사슬이 채워졌다. 그녀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불행과 맞바꿔져 있었다. 오늘 밤, 저택에서는 거물급 인사들만 참석하는 비밀스러운 파티가 열릴 예정이었다. 양 회장은 며칠 전부터 유난히 신경질적이었고 그 짜증은 고스란히 지아에게 향했다. 그는 그녀에게 숨막히게 아름다운 붉은색 드레스를 던져주며 명령했다. 오늘 밤은 내 옆에서 웃기만 해. 감히 내 체면을 깎아내렸다간 그땐 저번 하녀 애로 끝나지 않을 거다. 그 드레스는 지아에게 마치 수위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그 옷을 입고 수십 마리의 굶주린 늑대들 앞에 전시될 것이다. 양 회장의 가장 값비싼 트로피로서.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아주 잠깐, 지아의 텅 빈 눈동자에 무언가가 스쳤다. 증오일까? 혹은 체념일까? 아니, 그것은 아직 꺼지지 않은 아주 작은 불씨였다. 살아남아야 한다는 본능. 이 지옥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고 언젠가 반드시 생각이 거기까지 미쳤을 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아는 화들짝 놀라 용수철처럼 몸을 일으켰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다. 양 회장이 아니었다. 저택의 총괄 집사. 김 집사였다. 그는 언제나처럼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다. 아가씨, 회장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김 집사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는 지아가 이 저택에서 겪는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았지만 철저히 외면했다. 그것이 이 지옥에서 살아남는 그만의 방식이었다. 지아는 기계적으로 침대에서 일어났다. 곧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헤어 디자이너가 들이닥칠 것이다. 그들은 그녀를 완벽한 인형으로 빚어낼 것이다. 양 회장의 취향에 맞는 슬픔도 분노도 없는 아름다운 인형으로 전문가들의 손길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녀의 얼굴에 화장품이 겹겹이 쌓여갔다. 본래의 민지아는 사라지고 양 회장이 원하는 아가씨의 가면이 씌워졌다. 피부가 너무 창백하시네요. 아가씨, 회장님께선 혈색 도는 걸 좋아하시는데 스타일리스트 중 한 명이 혀를 차며 말했다. 그들의 말 속에는 어떠한 연민도 없었다. 그저 작품을 완벽하게 완성하려는 전문가의 집요함. 그리고 이 저택의 권력에 대한 암묵적인 순응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지아는 거울 속에 낯선 여자를 무감각하게 바라보았다. 피처럼 붉은 드레스는 그녀의 하얀 피부와 대조를 이루며 더욱 선정적으로 빛났다. 어깨가 훤히 드러나고 몸의 곡선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디자인이었다. 양 회장의 과시욕과 천박한 취향이 그대로 담긴 옷이었다. 넌 오늘 밤 가장 빛나는 보석이 될 거야. 그의 역겨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지아는 드레스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날카로운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다.
이 고통만이 그녀가 아직 살아있다는, 감각이 남아있다는 유일한 증거였다. 나는 인형이 아니야. 나는, 나는 아직 죽지 않았어.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준비가 끝났을 때 방 안의 인터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김 집사의 냉랭한 목소리였다. 회장님께서 연회장으로 오라고 하십니다. 지아는 깊게 심호흡을 했다. 그녀의 심장이 불안과 공포로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완벽하게 평온했다. 이제 지옥의 막이 오른다. 그녀는 훈련받은 대로 천천히 일어섰다. 저택의 복도는 거대하고 텅 비어 있었다. 그녀의 하이힐 소리만이 값비싼 대리석 바닥에 차갑게 울려 퍼졌다. 벽에 걸린 수억 원을 호가하는 그림들은 마치 그녀의 처지를 비웃는 듯 했다. 모든 것이 가짜이고 모든 것이 썩어 있었다. 이 화려함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연회장 문 앞에 다다랐다. 육중한 참나무 문 안쪽에서 희미한 클래식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위선적인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지아는 마지막으로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녀는 훈련받은 대로 입꼬리를 올려 완벽한 미소를 지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공허한 미소였다. 문이 열리고 양 회장이 그녀를 맞았다. 그는 최고급 턱시도를 차려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이미 탐욕과 술기운으로 번들거렸다. 그는 지아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노골적으로 훑어보더니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아주 좋아. 내 인형답군. 그는 그녀의 드러난 허리를 강하게 감싸 안았다. 지아는 속이 메스꺼웠지만 미소를 거두지 않았다. 그녀의 손이 그의 팔을 잡는 순간 지아는 그의 재킷 안주머니에 딱딱한 무언가가 만져지는 것을 느꼈다. 아마도 휴대폰이나 혹은 그는 지아를 이끌고 연회장 안으로 들어섰다. 연회장은 그야말로 금과 크리스탈로 번쩍였다. 공기 중에는 값비싼 샴페인과 시가향, 그리고 위선적인 웃음이 가득했다. 수십 명의 눈이 일제히 그들에게 쏠렸다. 남자들의 탐욕스러운 시선과 여자들의 질투 어린 시선. 지아는 그 모든 시선을 아무런 감정 없는 미소로 견뎌내야 했다. 그녀는 숨을 참았다. 소개하지. 네. 아주 특별한 손님이야. 양 회장이 거물급 정치인에게 그녀를 소개하며 허리를 더욱 세게 끌어안았다. 지아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다. 이것이 그녀의 현실이었다. 친어머니에게 팔려와 늙은 부자의 놀이개가 된 삶. 고통은 끝이 없었고 탈출구는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영혼은 이 화려한 지옥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 강태주는 샴페인 잔을 든 채 연회장 구석의 가장 깊은 그림자 속에 서 있었다. 태산그룹의 총수. 언론에서 얼음 폭군이라 불리는 남자.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주변의 소란스러운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는 듯했다. 그는 이런 종류의 파티를 경멸했다. 부와 권력을 노골적으로 과시하고 추악한 거래가 값비싼 웃음 뒤에 숨겨지는 위선의 장. 하지만 오늘 밤은 예외였다. 양 회장이 쥐고 있는 진양건설 인수가 태산그룹의 차세대 바이오 신도시 프로젝트의 사활을 결정지을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악취나는 진흙탕에 발을 담글 수 있는 남자였다. 그의 날카로운 눈은 방 안의 모든 권력자를 스캔하고 그들의 가치와 약점을 순식간에 계산해냈다. 강 총수의 늙은이를 보러 친히 행차해 주시니 영광이군. 양 회장이 특유의 기름진 웃음소리를 내며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이미 취기가 오른 듯
붉은 기가 감돌았다. 강태준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가볍게 잔을 부딪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 MA 건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사무적이었다. 그는 1분 1초도 불필요한 잡담으로 낭비할 생각이 없었다. 양 회장은 그런 태준의 태도가 오히려 마음에 든다는 듯 껄껄 웃었다. 역시 강총수야. 화끈해서 좋아. 자, 오늘은 일 얘기는 접어두고 내 특별한 보물을 소개해드리지. 양 회장이 손짓하자 연회장 입구에서부터 모든 남성들의 시선을 끌던 붉은 드레스의 여자가 다가왔다. 민지하였다. 그녀는 완벽하게 훈련된 인형처럼 부드럽게 걸어와 양 회장의 팔에 손을 얹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어떠한 의지도 담겨 있지 않았다. 인사드려. 태산그룹의 강태준 총수님이야. 지아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민지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떨림이 없었지만 텅 비어 있었다. 태준은 그녀를 무심하게 훑어보았다. 완벽한 비율. 창백할 정도로 하얀 피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죽은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공허한 눈동자. 양 회장이 수집했다는 수많은 예술품 중 하나일 뿐이라 생각했다. 그는 이런 종류의 취미를 가진 늙은이들을 혐오했다. 바로 그때였다. 지아가 양 회장에게 새로운 샴페인을 건네려던 순간 지나가던 누군가와 어깨가 살짝 부딪히며 샴페인 한 방울이 양 회장의 턱시도 소매에 튀었다. 아주 사소한 실수였지만 양 회장의 눈은 순간 뱀처럼 번뜩였다. 그는 주변을 의식해 웃는 얼굴을 유지한 채 사람들 눈에 띄지 않도록 지아의 팔목을 강철 같은 힘으로 움켜쥐었다. 그 힘이 어찌나 강했던지 지아의 얼굴이 순간 고통으로 창백하게 질렸다. 죄송합니다. 그녀가 속삭였다. 쓸모없는 년. 오늘 밤에 제대로 벌을 줘야겠군. 양 회장 역시 아무도 들을 수 없는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그 순간 지아의 완벽했던 가면이 산산조각 났다. 고통에 질린 지아가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이 그림자 속에 서 있던 강태준의 눈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태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 눈빛, 그것은 단순한 공포나 고통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을 불태워 버릴 듯한 지독한 증오, 꺾이지 않는 절망, 그리고 차라리 나를 죽여라는 듯한 처절한 비명이 담겨 있었다. 텅 비어 있던 인형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옥 불 속에서 살아남은 자의 막다른 골목에 몰린 야생 늑대의 눈빛이었다. 단 1초. 그 1초의 격렬한 시선 교환은 태준의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을 낙인처럼 찍혔다. 그는 양 회장의 악랄함과 저 여자의 깊은 절망을 동시에 목격했다. 양 회장은 곧 손을 풀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다른 손님에게로 향했다. 지아는 손목에 선명하게 남은 붉은 자국을 숨기려 했으며 하얗게 질린 얼굴로 다시 샴페인 잔을 채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강태준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이 본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저것은 연기가 아니었다. 양 회장의 저택에 특별한 손님이 있다는 소문은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이 이런 식의 노골적인 감금과 학대일 줄은 몰랐다. 태준은 본능적으로 불쾌함을 느꼈다. 아니, 불쾌함을 넘어선 차가운 분노였다. 법 위에 군림하려는 양 회장의 오만함. 그리고 인간을 소유물로 취급하는 그 천박함에 대한 경멸이었다. M&A, 진양건설, 인수.
태준의 머릿속에서 두 가지 사안이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다. 그는 감정 때문에 수천억, 아니, 조 단위가 걸린 계약을 망칠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자신의 영역 안에서, 자신의 눈앞에서 불의가 일어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지배자이기도 했다. 양 회장은 선을 넘었다. 그리고 강태준은 자신이 저 민지아라는 여자의 눈빛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그의 완벽하게 통제된 세계에 던져진 거대한 돌멩이였고, 그 파문은 예상보다 훨씬 컸다. 태주는 일부러 양 회장에게 다시 접근했다. 이번에는 완벽한 사업 파트너로서의 미소를 띠고서였다. 회장님, 아까 그 민지아 씨라고 했나요? 아주 미인이십니다. 회장님께 정말 잘 어울리는 분 같습니다. 태준이 일부러 미끼를 던졌다. 양 회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흡족해하며 지아의 어깨를 다시 오만하게 감쌌다. 강 총수도 보는 눈이 있구만. 내 최고 걸작이지. 어디서도 이런 순수함은 찾기 힘들 거야. 그는 걸작이라는 단어에 역겨울 정도로 힘을 주었다. 지아는 칭찬을 듣고도 미동도 없었다. 마치 그 말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이, 혹은 이미 수백 번 들어 무감각해진 듯이. 태주는 그녀의 그런 무표정한 순응이 더욱더 그녀의 내면 깊숙한 곳에 숨겨진 저항감을 증명한다고 느꼈다. 태주는 연회장을 빠져나가는 척하며 복도 구석으로 향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특수 제작된 암호화 폰을 꺼내 단 하나의 메시지를 보냈다. 수신이는 태산그룹 비서실 직속, 그림자 팀이라 불리는 정보팀의 수장, 조현식 실장이었다. 양 회장 서관, 붉은 드레스, 민지야, 모든 것을 알아내. 24시간. 메시지는 짧고 간결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천근만근이었다. 조 실장에게서 즉각 Y, S, Yes, 사일라는 두 글자의 답장이 돌아왔다. 태주는 폰을 다시 집어넣었다. 그의 냉철한 두뇌가 이미 수백 가지 시나리오를 그리기 시작했다. 파티가 무르익고 양 회장이 다른 거물들과의 대화에 깊이 빠져든 틈을 타 태주는 조용히 연 회장을 빠져나왔다. 그는 더 이상 이 위선적인 공간에 머무를 이유가 없었다. 진양건설 M&A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다. 아니,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했다. 그것이 양 회장의 목을 조를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테니까. 강태주는 자신의 차 뒷좌석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차가운 가죽 시트가 그의 뜨거워진 머리를 식혀주는 듯했다. 조 실장. 나다. 그는 블루투스 이어셋을 통해 말했다. 방금 보낸 건 1순위로 격상한다. 내일 아침까지 브리핑 준비해. 알겠습니다. 총수님. 태주는 전화를 끊고 눈을 감았다. 붉은 드레스, 창백한 얼굴, 그리고 지옥의 불을 담은 그 눈동자. 그 이미지가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날이 밝기 시작한 새벽 4시. 태산그룹 본사 펜트하우스 집무실은 이미 전쟁터의 사령부처럼 분주했다. 강태주는 밤새 샤워조차 하지 않은 채 어제 파티에서 입었던 턱시도 셔츠 차림 그대로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 있었다. 도시가 깨어나는 모습이 그의 차가운 눈동자에 비쳤지만 그의 시선은 그 너머의 무언가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보고해. 그의 목소리는 잠기지 않았지만 평소보다 훨씬 낮고 위험한 기운을 담고 있었다. 그의 뒤에는 그림자처럼 조현식 실장이 서 있었다. 그는 태준의 오른팔이자 태산그룹의 모든 어두운 정보망을 총괄하는 인물이었다. 민지아. 만 21세. 모친 박숙자의 상습
도박 빚으로 인해 6개월 전 양 회장에게 양도되었습니다. 조 실장은 태블릿 화면에 자료를 띄우며 건조하게 보고했다. 양도라는 단어에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화면에는 지아의 텅 빈 눈이 담긴 증명사진과 그녀의 어머니가 사설 도박장에서 거액의 빚을 지는 CCTV 영상, 그리고 양 회장의 대리인이 박숙자에게 돈다발을 건네는 흐릿한 사진이 차례로 떴다. 박숙자는 현재 잠적 상태이며 양 회장은 민지아를 서관에 완벽히 감금, 외부와의 모든 접촉을 차단했습니다. 저택 내부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명백한 학대 정황이 다수 포착되었습니다. 조 실장의 보고가 이어질수록 태준의 표정은 더욱 차갑게 굳어갔다. 그의 주먹이 단단하게 쥐어졌다.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다. 인간을, 그것도 자식을 사고 파는 쓰레기들. 그리고 그 쓰레기들을 이용해 자신의 추악한 욕망을 채우는 늙은 악마. 그는 법을 우습게 아는 자들을 경멸했다. 특히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약자를 짓밟는 자들은 용서할 수 없었다. 양 회장은 강태준의 가장 근본적인 영린을 건드린 것이다. 태준은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눈은 결정을 내린 포식자의 그것처럼 번뜩였다. 진양건설 MA 중단한다. 조 실장은 놀란 기색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총수님, 바이오 신도시 프로젝트의 차질이 상관없어. 태준이 말을 잘랐다. 저런 썩어 빠진 자와 손을 잡을 수는 없어. 아니, 그 전에 그자의 숨통을 먼저 끊어놔야겠다. 그는 집무실 책상으로 걸어가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법무팀, 지금 당장 양 회장의 비자금 관련 자료 전부 가져와. 5분 준다. 태준은 이미 양 회장의 약점을 쥐고 있었다. 이번 MA를 진행하면서 파악한 진양건설을 통해 수백억 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탁한 완벽한 증거였다. 원래는 MA 협상가를 낮추기 위한 압박 카드였지만 이제는 처형 도구가 될 터였다. 오전 10시 양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강태준을 맞이했다. MA건으로 긴급히 할 말이 있다는 태준의 연락에 그는 내심 쾌재를 부르고 있었다. 태산의 얼음 폭군을 자기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고 생각했다. 이른 아침부터 어쩐 일이신가? 강 총수, 벌써부터 좋은 소식이. 양 회장이 기름진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여는 순간 태준은 기다렸다는 듯이 태블릿을 테이블 위로 미끄러뜨렸다. 화면에는 양 회장의 스위스 비밀 계좌, 거래 내역과 자금 세탁 흐름도가 선명하게 떠 있었다. 양 회장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의 눈이 경악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이게 다 뭔가 감히 나를 뒷조사해. 그가 소리쳤다. 하지만 태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뒷조사가 아니라 파트너에 대한 검증이었습니다. 회장님, 이 정도 규모의 탈세와 횡령이면 진양건설은 공중분해될 겁니다. 회장님의 남은 여생도 감옥에서 꽤 외롭게 보내시겠군요. 태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양 회장은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반박할 수 없었다. 저 자료는 완벽한 진짜였다. 원하는 게 뭔가? 돈 지분 양 회장이 다급하게 물었다. 태준은 천천히 일어섰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무심하게 말했다. 어제 파티에서 본 민지아 씨. 양 회장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뭐,
뭐라고 그 여자를 제게 넘기시죠? 지금 당장. 태준이 돌아보며 말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협상가의 눈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자의 눈이었다. 양 회장은 순간 모욕감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곧 태준의 의도를 깨달았다. 그는 태준 역시 자신과 같은 부류라고 여자를 탐하는 것이라고 오해했다. 허고작 여자 하나 때문에 그는 경멸스럽게 웃으려 했지만 태준의 살기 어린 시선에 웃음이 목구멍으로 말려 들어갔다. 고작 여자 하나가 아닙니다. 회장님, 이건 거래입니다. 그 여자를 주시면 저는 이 자료를 잊겠습니다. 진양건설 M.A도 없던 일로 하죠. 물론 저는 회장님을 다시는 보지 않을 겁니다. 태주는 선택지를 제시했다. 양 회장은 이를 악물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자신의 제국과 고작 몇 달 가지고 논 인형 하나. 선택은 명확했다. 하지만 자존심이 상했다. 강총수. 너무 오만하군. 내가 이대로 3분 드립니다. 3분 뒤에 이 자료는 국세청과 검찰 특수부로 동시에 전송됩니다. 태주는 자신의 손목 시계를 바라보았다. 그레이저르. 닌자르. 시간이 흐를수록 양 회장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갔다. 그는 결국 무너졌다. 김 집사, 당장 서관으로 가서 민지야, 그 애를 데려와. 그 시각, 민지아는 어제 파티의 여파로 좁은 방 안에 감금되어 있었다. 양 회장은 그녀의 실수에 분노했고, 그녀는 오늘 아침 식사조차 제공받지 못했다. 그때였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김 집사와 함께 낯선 검은 정장의 사내들이 들이닥쳤다. 지아는 공포에 질려 침대 구석으로 몸을 움츠렸다. 또 다른 지옥이 시작되는 것인가, 아가씨. 짐 챙기십시오. 회장님의 명령입니다. 김 집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차가웠다. 하지만 지아는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의 눈은 극도의 공포로 가득 차 있었다. 시간 없습니다. 검은 정장의 사내 중 하나가 앞으로 나섰다. 그는 조현식 실장이었다. 그는 지아의 상태를 빠르게 훑어보고는 입고 있던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지아는 그 예상치 못한 행동에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강태준, 총수님의 명령입니다. 아가씨를 보호하러 왔습니다. 보호라는 단어는 지아가 있고 산지 오래된 단어였다. 조 실장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지아를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호하게 일으켜 세웠다. 지아는 저항할 기력도 이유도 찾지 못한 채 인형처럼 그에게 이끌려 방을 나섰다. 저택의 복도는 그 어느 때보다 길게 느껴졌다. 하인들은 이 기묘한 행렬을 숨죽여 지켜보았다. 태산그룹의 문양이 새겨진 검은 정장의 사내들. 그들에게 둘러싸여 재킷을 뒤집어 쓴 채 걸어가는 창백한 여자.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패배자의 얼굴을 한 김 집사. 그것은 마치 군사 작전 같았다. 신속하고 정확하며 어떠한 소음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통제. 지아는 자신이 어디로 끌려가는지 알 수 없었다. 양 회장의 소나기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다. 어쩌면 이것은 더 끔찍한 지옥으로 가는 길일지도 몰랐다. 저택의 현관 앞에 번호판조차 없는 검은색 세단 5대가 도열해 있었다. 태산그룹의 정예 경호팀이었다. 조 실장은 지아를 가장 안쪽 차량의 뒷좌석에 태웠다. 문이 닫히는 순간 지아는 창밖으로 저택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갇혀 있던 화려한 감옥. 그 감옥의 주인.
양 회장은 2층 창문에서 이 모든 것을 경멸과 분노가 뒤섞인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걸작을 빼앗겼다. 강태준. 그 젊은 늑대에게 차가 미끄러지듯 출발했다. 지아는 자신이 한 지옥에서 탈출했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았지만 동시에 자신이 또 다른 거대한 힘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음을 직감했다. 차량이 도착한 곳은 서울의 심장부. 구름을 뚫을 듯 치솟은 하이테크 빌딩의 최상층 펜트하우스였다. 양 회장의 저택이 고전적이고 탐욕스러운 부를 과시하는 곳이었다면 이곳은 강태준의 성격처럼 차갑고 기능적이며 한치의 틈도 없는 완벽한 요새였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졌지만 지아의 눈에는 그저 또 다른 감옥의 풍경으로 비칠 뿐이었다. 조연식 실장이 그녀를 안으로 이끌었다. 실내는 최고급 대리석과 금속, 유리로 마감되어 있었지만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지아는 조 실장의 재킷을 움켜쥔 채 사방을 경계하며 몸을 떨었다. 모든 그림자가 양 회장의 하수인처럼 보였고 모든 소리가 그녀의 신경을 날카롭게 찔렀다. 그녀는 한 지옥에서 벗어났지만 더 높고 더 차가운 지옥으로 옮겨진 것만 같았다. 강태준은 이미 그곳에 있었다. 그는 거실 중앙, 도시의 불빛을 등지고 서 있었다. 어둠 속에 잠긴 그의 실루엣은 양 회장과는 다른 종류의 위압감을 풍겼다. 그는 짐승의 왕이었고 이곳은 그의 영토였다. 태주는 지아에게 다가오지 않았다. 대신 미리 대기하고 있던 중년의 여성 직원에게 명령했다. 의사 불러. 그리고 먹을 것과 갈아입을 옷 준비해. 방은 저쪽이다. 그의 목소리는 어제 연회장에서 들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차갑고 감정이 없었다. 그는 지아를 바라보며 마치 물건을 확인하듯 말했다. 여기는 양 회장 집이 아니야. 내 허락 없이는 아무도 당신을 건드리지 못해. 그게 당신을 구한 이유의 전부다. 그 말은 위로가 아닌 사실의 통보였다. 지아는 그 말을 믿어야 할지 아니면 또 다른 속임수인지 판단할 수 없었다. 여성 직원이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와 입을 열었다. 아가씨, 이쪽으로. 씻으실 물을 받아. 직원이 그녀의 팔을 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 지아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쓰러졌다. 오지마, 만지지마. 그녀는 머리를 감싸쥐고 구석으로 기어갔다. 지난 6개월간의 공포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타인의 손길은 곧 고통이었고 친절은 더 큰 학대를 위한 전주곡이었다. 그녀의 몸은 통제 불능으로 떨렸고 호흡이 가빠졌다. 완벽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증상이었다. 여성 직원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고 펜트하우스의 차가운 공기는 지하의 공포로 가득 찼다. 강태준은 그 광경을 미간을 찌푸린 채 바라보았다. 그는 모든 것을 통제하는데 익숙한 사람이었다. 수조원이 오가는 협상 테이블에서도 적대적 MA의 전쟁터에서도 그는 단 한 번도 평정심을 잃은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완전히 망가져버린 이 어린 여자는 그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 있었다. 그녀는 그의 논리나 명령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불쾌했다. 하지만 그 불쾌함은 지아를 향한 것이 아니라 그녀를 이렇게 만든 양 회장과 이 상황 자체에 대한 분노였다. 그는 파티에서 보았던 지옥불을 담고 있던 그 강인한 눈빛이 지금은 공포에 질려 초점조차 맞추지 못하는 것을 보며 속에서부터
차가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태주는 여성 직원에게 손짓으로 물러나라고 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위협적이지 않게 거리를 유지하며 말했다. 아무도 당신을 해치지 않아. 그는 반복해서 말했지만 지아는 듣지 못했다. 태주는 조 실장을 불렀다. 최고의 트라우마 전문의로. 여자 의사여야 해. 지금 당장. 조 실장은 즉시 전화를 걸었고 태주는 지아가 웅크리고 있는 것을 떠나 자신의 서재로 들어갔다. 그는 망가진 것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랐다. 그는 건설자였지. 수리공이 아니었다. 특히 인간의 부서진 마음은 그가 가장 생소한 분야였다. 그는 자신이 느낀 이 생소한 보호 본능이 그저 양 회장에 대한 적개심의 부산물인지 아니면 그날 밤 마주친 그녀의 눈빛 때문인지 혼란스러웠다. 얼마 지나지 않아 40대 후반에 침착하고 지적인 인상의 여성 의사가 도착했다. 태주는 그녀에게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다. 물리적 상처보다 심리적 안정이 우선이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그녀를 안정시켜.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거실로 향했다. 그녀는 지아에게 바로 다가가지 않았다. 대신 충분한 거리를 두고 앉아 자신의 가방을 열어 보였다. 안녕하세요. 민지아 씨. 저는 의사 김수연입니다. 당신을 도우러 왔어요. 여기는 청진기. 저건 체온계. 당신을 아프게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녀는 부드럽고 전문적인 목소리로 천천히 말했다. 지아는 여전히 경계했지만 의사의 차분한 태도에 조금씩 고개를 들었다. 양 회장 주변의 사람들이 보여주던 탐욕스럽거나 비굴한 태도와는 달랐다. 김수현 의사는 강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아가 자신을 관찰할 시간을 주었다. 배고프죠? 그리고 많이 아플 거예요. 6개월 동안. 많이 힘들었겠네요. 그 말에 지아의 굳어있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힘들었다는 말. 그 당연한 사실을 누군가에게 인정받은 것은 처음이었다. 그것이 지아가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느낀 아주 미약하지만 분명한 첫 번째 온기였다. 그것은 강태준이 제공한 안전한 환경 속에서 피어난 작은 싹이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상태를 살폈다. 팔목과 어깨에는 선명한 멍자국이 있었고 심각한 영양실조와 탈수 증세를 보였다. 의사는 즉시 영양수액을 처방했고 지아는 처음으로 저항하지 않고 의료 행위를 받아들였다. 수액이 그녀의 마른 팔뚝 혈관으로 들어가는 동안 지아는 태어나 처음으로 느껴보는 안전함이라는 감각에 휩싸였다. 비록 여전히 이 남자가 강태준이라는 존재가 두려웠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아무도 자신을 때리거나 모욕하지 않았다. 그녀는 수액이 들어가는 것을 보다가 지쳐 잠이 들었다. 악몽으로 가득했던 지난 6개월과는 다른 아주 깊고 어두운 잠이었다. 강태준은 서재의 모니터를 통해 거실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가 직접 설치를 명한 그러나 지아는 알지 못하는 사각지대 없는 보안 시스템이었다. 그는 지아가 의사에게 점차 경계를 푸는 모습, 그리고 마침내 잠이 드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는 자신이 왜 이러는지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수천억짜리 MA를 포기하고 양 회장이라는 거대한 적을 만들면서까지 그녀를 데려온 이유. 처음에는 그저 오만함에 대한 응징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잠든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보자 그는 다른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책임감이었다. 그는 그녀를 그 지옥에서 꺼냈다. 이제 그는
그녀를 살려야 했다. 다음 날 아침, 지아가 눈을 떴을 때 펜트하우스는 고요했다. 그녀는 푹신한 소파에 누워 있었고 몸에는 깨끗한 담요가 덮여 있었다. 강태준도 의사도 보이지 않았다.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죽 한 그릇과 약, 그리고 메모 한 장이 놓여 있었다. 먹어. 그리고 살아남아. 그게 네가 할 일이야. 필체는 강하고 날카로웠지만 내용은 명령이 아닌 독려에 가까웠다. 지아는 천천히 죽을 한 숟가락 떴다.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지만 따뜻한 기운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얼어붙었던 속을 녹였다. 그녀는 여전히 두려웠다. 하지만 어제와는 달랐다. 그녀는 생각했다. 살아남아라. 그래. 그녀는 살아남을 것이다. 이 새로운 지옥의 주인이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든 그녀는 일단 살아남기로 결심했다. 과한 값비싼 청자가 벽에 부딪혀 박살났다. 양 회장의 집무실은 폭풍이 휩쓸고 간 듯했다. 그의 얼굴은 모욕감과 분노로 붉게 타올랐다. 그는 수십 년간 권력의 정점에서 군림해왔다. 법도, 정치도, 돈도 그의 발 아래에 있었다. 감히 누구도 그의 것을 탐내거나 그의 심기를 거스르지 못했다. 그런데 강태준, 그 애송이가 그가 감히 자신의 소유물을 빼앗아갔. 그것도 자신의 목에 칼을 들이밀고 협박하면서 이것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다. 늙은 사자의 영역을 침범당한 뼛속까지 사무치는 굴욕이었다. 그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다. 비서실장, 당장 들어와. 양 회장이 인터컴에 고함을 질렀다. 곧바로 문이 열리고 비서실장이 굳은 얼굴로 들어왔다. 태산그룹. 강태준 그놈이 진행하는 모든 사업들, 사소한 거 하나까지 전부 리스트업해. 특히 바이오 신도시 프로젝트 관련해서 자금줄이든 인허가든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모든 연주를 동원해. 당장 그는 숨을 헐떡이며 명령했다. 그는 태산그룹 본체를 직접 공격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다. 강태준은 거대했다. 하지만 거대한 코끼리도 수천 마리의 불개미 떼에게는 쓰러지는 법이다. 그는 태산의 발목을 잡고 서서히 피를 말려주길 생각이었다. 그리고 언론사의 소스 좀 풀어. 태산그룹 강 총수가 MA 협상 중에 파트너의 여자를 탐했다는 뭐 그런 자극적인 걸로 그놈의 깨끗한 이미지에 흠집을 내. 강태준의 펜트하우스 집무실은 양 회장의 관기와는 대조적으로 얼음처럼 고요했다. 조현식 실장이 태블릿 화면을 넘기며 보고했다. 예상대로입니다. 어제부로 진양건설, 하청업체 세 곳이 동시에 계약 파기를 통보해 왔습니다. 신도시 부지 환경영향평가도 갑자기 보류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시의회 쪽 라인에서 압력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조 실장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이 정도의 소란은 이미 예측 범위 아니었다. 강태준은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며 미동도 하지 않았다. 겨우 그 정도인가. 늙은이가 발악을 하는군.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양 회장의 공격은 예상보다 더 조잡하고 감정적이었다. 대응은 조 실장이 물었다. 강태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가만히 둔다. 저런 자잘한 공격에 일일이 반응하면 우리만 피곤해져. 피해액은 크지 않아. 하청업체는 플랜 B로 대체하고 시의회는 어차피 다음 달이면 의장단이 바뀐다. 양 회장은 지금 자신이 아직 힘이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을 뿐이야. 태주는 이미 양 회장의 수를 다 읽고 있었다. 그는 양 회장이 더 큰 실수를 하도록
더 깊은 수렁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도록 미끼를 던진 셈이었다. 그는 덫에 걸린 짐승이야. 발버둥 칠수록 더 세게 조여들 뿐이지.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한다. 바로 그때 조 실장의 개인 단말기가 조용히 울렸다. 보안팀에서 온 긴급 보고였다. 조 실장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다. 총수님, 1층 로비에 민지아 씨의 모친이라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강태준이 천천히 돌아보았다. 박숙자 말이군. 네, 귀한 딸을 구해주신 은인을 뵙겠다며 소란을 피우고 있습니다. 보안팀이 제지하고 있으나 자신이 친모임을 주장하며 언론에 알리겠다고 협박 중입니다. 조 실장이 보고했다. 박숙자, 딸을 도박빚에 팔아넘긴 여자. 강태준의 입가에 차가운 경멸의 미소가 스쳤다. 양 회장이라는 악마에 이어 이제는 기생충이 꼬이기 시작했다. 올려보내. 여기 말고 본사 30층 접견실로. 나는 10분 뒤에 가지. 태산그룹 본사 30층. 외부 인용 VIP 접견실. 박숙자는 최고급 소파에 앉아 주변을 탐욕스러운 눈으로 훑어보고 있었다. 그녀는 며칠 굶은 사람처럼 초췌했지만 눈빛만은 돈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처럼 번뜩였다. 문이 열리고 강태준이 들어섰다. 박숙자는 즉시 바닥에 엎드리는 신용을 하며 울부짖기 시작했다. 총수님, 아이고. 우리 지아 구해주신 은인 제가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흑흑. 그녀의 연기는 훌륭했지만 태준의 차가운 눈에는 조금도 통하지 않았다. 태준은 그녀를 내려다보며 물었다. 본론만 하지. 그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없었다. 박숙자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본색을 드러냈다. 그녀는 눈물을 닦는 척하며 교활하게 말했다. 그게 총수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지아 어미 아닙니까? 법적으로도 엄연히 지아가 그 험한 곳에서 고생했는데 어미로서 보상이라도 받아야. 아니, 지아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그녀가 횡설수설하며 돈 얘기를 꺼내려 했다. 얼마가 필요한 거지? 태준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박숙자의 눈이 탐욕으로 번쩍였다. 저 100억. 아니, 50억만. 지아를 위해서. 태준은 책상 위 서류를 그녀 앞으로 밀었다. 그것은 박숙자가 6개월 전 양 회장 측과 작성한 채무 변제 및 양육권 포기각서 사본이었다. 당신은 6억 2천만 원에 딸의 모든 권리를 포기했어. 도박 빚으로. 이것은 명백한 인신매매 계약서고 당신은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이야. 박숙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지금 무슨 당신이 요구한 50억은 보상금이 아니라 협박이다. 그리고 나는 협박에 응하지 않아.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조 실장, 이 여자 당장 끌어내. 그리고 이 서류 원본. 검찰에 이관 준비해. 양 회장 건과 인신매매 특별법 위반으로 함께 묶어서. 자, 잠깐, 총수님 제발. 박숙자가 태준의 바지에 매달리려 했지만 이미 들어온 보안팀 요원들에게 양팔이 붙들렸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지아, 엄마야. 이렇게 날 내쫓으면 언론에. 그녀가 발악했지만 요원들은 그녀를 짐짝처럼 끌고 나갔다. 접견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태주는 더러운 것을 만진 듯 손수건으로 손을 닦았다. 조 실장이 물었다.
정말 검찰에 넘기시겠습니까? 태주는 잠시 생각했다. 아니, 지금은 아니야. 그 여자는 아직 쓸모가 있어. 양 회장을 물어뜯을 미친 개로. 태주는 박숙자가 이대로 물러나지 않을 것을 알았다. 그녀는 자신에게서 돈을 뜯어내지 못하자 다시 양 회장에게 돌아가거나 혹은 지하에게 직접 접근할 것이다. 펜트하우스, 보안 등급, 최상위로 올려. 박숙자. 저 여자는 반경 1km 이내 접근 금지야. 24시간 감시 붙여. 그녀가 누구와 접촉하는지, 무슨 짓을 꾸미는지 전부 보고해. 알겠습니다. 태주는 다시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거실에서 지아는 의사가 남기고 간 책을 조용히 읽고 있었다. 어제보다 안색이 조금 나아진 듯했다. 하지만 태주는 알았다. 그녀를 둘러싼 진짜 위협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양 회장이라는 늙은 악마와 박숙자라는 탐욕스러운 기생충. 지아는 그 두 개의 거대한 위협 사이에 끼어 있었다. 그리고 강태준. 그는 그 모든 폭풍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의 결심은 더욱 확고해졌다. 그는 단순히 그녀를 구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전쟁을 시작했다. 강태준의 세계는 전쟁터였지만 민지아가 머무는 펜트하우스는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다. 태준은 태산그룹 본사 집무실에서 양 회장의 산발적인 공격을 체계적으로 분쇄하고 있었다. 양 회장이 수십 년간 뿌려놓은 정계와 재계의 거미줄은 질기고 끈적했지만 강태준의 방식은 달랐다. 그는 거미줄을 걷어내는 대신 거미줄의 중심을 잡고 있는 기둥들을 하나씩 무너뜨렸다. 진양건설 하청업체 세무조사 자료. 언론사에 넘겨. 대신 우리 이름은 빼. 그의 지시는 짧고 정확했다. 양 회장이 태산의 발목을 잡기 위해 보낸 불개미 떼는 태준이 준비해둔 거대한 방화벽에 부딪혀 스스로 타들어갔다. 그는 양 회장이 감정적으로 날뛰는 동안 철저히 이성적으로 그의 돈줄을 조였다. 동시에 박숙자에 대한 감시도 한시도 늦추지 않았다. 그녀는 돈이 떨어지자 사설 도박장을 전전하며 어떻게든 딸을 이용해 한몫 챙기려는 궁리만 하고 있었다. 반면 펜트하우스의 시간은 다르게 흘렀다. 지아는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악몽을 꾸지 않고 잠에서 깨어나는 날이 늘어났다.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하우스키퍼가 조용히 식사를 준비해두고 사라졌고 오후에는 김수연 의사가 방문해 그녀의 심리 상담을 진행했다. 두려움은 당연한 감정이에요. 지아 씨, 중요한 건 그 두려움이 더 이상 지아 씨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의사의 따뜻한 목소리는 지아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천천히 녹였다. 물론 트라우마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가끔 복도에서 나는 날카로운 구두 소리나 남자의 낮은 목소리가 들리면 지아는 여전히 공황 상태에 빠질 뻔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녀는 이곳이 양 회장의 지옥이 아님을, 강태준의 요새임을 상기했다. 이 거대하고 차가운 펜트하우스는 여전히 감옥이었지만 적어도 안전한 감옥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붉은 드레스를 입지 않아도 되었고 누구의 비위도 맞출 필요가 없었. 그녀에게 주어진 것은 완벽한 고립과 그 고립 속에 무한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채워준 것은 강태준의 서재였다. 그곳은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책장이었다. 소설이나 시집 따위는 없었다. 기업 법률, 재무제표 분석, 국제 정세 보고서, 심지어 복잡한 건축 설계도와 바이오 엔지니어링 관련 논문들로 가득했다.
지아는 지독한 무료함과 공허함을 견디기 위해 책을 읽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글자를 그저 눈으로 좇을 뿐이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지아는 자신의 머릿속에서 기묘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깨달았다. 한 번 읽은 내용은 사진처럼 뇌리에 밝혔다. 숫자, 날짜, 복잡한 계약 조항, 심지어 설계도의 미세한 선 하나까지. 그녀는 자신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양 회장의 저택에서 겪은 극도의 공포와 스트레스가 억누르고 있던 그녀의 잠재력이 역설적이게도 완벽한 안정과 고립 속에서 다시 깨어난 것이다. 그녀는 탐욕스럽게 책을 읽어 삼켰다. 그것은 지식을 습득하는 행위를 넘어 흩어진 자신의 정신을 다시 조립하는 유일한 생존 방식이었다. 그녀는 강태준이라는 남자가 어떤 세계에 사는지, 그가 무엇을 구축하고 무엇과 싸우고 있는지를 책을 통해 어렴풋이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강태준은 양 회장 측근의 비리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지독한 싸움을 마치고 새벽녘에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그는 피곤에 지쳐 넥타이를 풀며 서재로 들어섰다. 지아가 그곳에 있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는 보통 그가 돌아오기 전에 자신의 방으로 숨어들었다. 하지만 지아는 그의 거대한 책상 앞에 서서 그가 펼쳐둔 바이오 신도시 프로젝트의 조감도와 관련 서류들을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다. 태주는 미간을 찌푸렸다. 저것은 1급 기밀이었다. 거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그의 목소리는 의도치 않게 날카로웠다. 지아가 화들짝 놀라 몸을 돌렸다. 그녀의 눈에 다시 공포가 서렸다. 죄송합니다. 그냥 보고만. 그녀가 뒷걸음질 치려 할 때 태주는 그녀가 보고 있던 서류를 발견했다. 그것은 신도시 부지 관련 하청업체들의 복잡한 지분구조 보고서였다. 이걸 이해하나? 태준이 의아함에 물었다. 지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해. 라기보다는 그냥.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보고서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여기 유진 토건이라는 곳. 이 회사의 주소지가 3주 전에 읽었던 다른 보고서에 나온 블루페이퍼 컴퍼니의 주소지와 동일해요. 그리고 이사 명단 중 한 명의 이름이 양 회장님의 비서실장 사촌 이름과 같아요. 강태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가 말한 것은 조현식 실장이 며칠을 밤새워 파헤치고 있던 양 회장이 심어둔 위장 하청업체의 연결고리였다. 조 실장 팀이 수백 개의 데이터를 교차 분석해서야 겨우 찾아낸 사실을 그녀는 그저 기억만으로 꿰뚫어 본 것이다. 태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지아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겁에 질려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그 안에는 명료한 지성이 빛나고 있었다. 다른 건 태준이 자신도 모르게 물었다. 지아는 조심스럽게 다른 서류를 가리켰다. 그리고 이 자재 공급 리스트. 단가가 이상해요. 지난 분기 보고서의 평균 단가보다 5% 높게 책정되어 있어요. 다른 모든 자재는 물가 상승률만큼만 올랐는데 이 업체만. 그녀는 자신이 아는 것을 쏟아냈다. 태주는 지아의 말을 들으며 머릿속에서 거대한 그림이 완성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지금껏 그녀를 보호해야 할 피해자로만 생각했다.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 서 있는 여자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생존자였고 그 생존의 무기는 상상을 초월하는 날카로운 지성이었다. 태주는 처음으로 그녀 앞에서 경계심이 아닌 다른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놀라움이었고 경이로움에 가까운 호기심이었다. 그는 책상 위에 있던 또 다른 두꺼운 투자 보고서를 그녀에게 밀어주었다. 이것도 읽어봐. 그것은 명령이 아니었다. 시험이었고 동시에 인정이었다. 지아는 태준과 눈을 마주쳤다. 그 남자의 차가운 눈에 더 이상 자신을 물건으로 보는 시선이 없었다. 대신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지아는 천천히 손을 뻗어 그 보고서를 받아들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미묘한 연결고리가 생겨났다. 그것은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가 아닌 두 개의 날카로운 지성이 서로를 알아본 순간이었다. 지아의 마음속에 진정한 재생의 씨앗이 뿌려지는 순간이었다. 강태준이 양 회장의 돈줄을 체계적으로 조여가는 동안 박숙자는 빈털터리가 되어 사설 도박장을 전전하고 있었다. 강태준에게 쫓겨난 후 그녀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양 회장 측에 다시 접촉을 시도했다. 하지만 양 회장에게 박숙자는 이미 가치가 끝난 귀찮은 쓰레기일 뿐이었다. 그는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푼돈을 던져주며 그녀를 내쳤다. 양쪽 모두에게 버림받은 박숙자는 절망했다. 하지만 그녀의 절망은 딸에 대한 미안함이 아닌 마지막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잃어버린 도박꾼의 초조함이었다. 그녀에게 남은 패는 오직 하나, 민지아의 모정에 호소하는 것뿐이었다. 어떻게든 지아를 만나기만 하면 구워 삶든 울며 매달리든 해서 그 비싼 펜트하우스에서 빼내거나 하다못해 강태준의 비밀이라도 빼돌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박숙자는 며칠 동안 태산그룹 본사 근처를 배회했다. 강태준의 삼엄한 경비 시스템을 뚫을 방법은 없었다. 그러다 그녀는 매일 같은 시간에 펜트하우스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한 여자를 발견했다. 지적인 용모, 값비싸지만 화려하지 않은 옷차림, 김수연 의사였. 박숙자는 본능적으로 저 여자가 지아와 연결된 유일한 약한 고리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빌딩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김수연 의사의 차를 가로막았다. 선생님, 제발, 제발 우리 지아, 내 딸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녀는 차보닛에 매달리며 처절하게 울부짖었다. 내가 지아 엄마예요. 내 김수연 의사는 당황했지만 곧 직업적인 침착함을 되찾았다. 그녀는 박숙자의 광기 어린 눈빛에서 진심 어린 후회가 아닌 지독한 집착과 탐욕을 읽어냈다. 그녀는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즉시 조현식 실장에게 연락했다. 박숙자입니다. 지금 제 차를 막고 있습니다. 보고는 즉시 강태준에게 올라갔다. 조 실장이 물었다. 어떻게 할까요? 당장 떼어내고 접근 금지 명령을. 강태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눈은 차가운 얼음 밑의 심연을 들여다보는 듯했다. 아니, 그가 입을 열었다. 김수연 의사에게 그녀의 메시지를 받아오라고 해. 영상이면 더 좋고, 그리고 그걸 민지아 씨에게 전달해. 조 실장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총수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민지아 씨의 심리 상태가 뿌리까지 썩은 상처는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 법이야. 저 여자는 민지아 씨가 스스로 끊어내야 할 마지막 족쇄다. 태주는 잔인할 정도로 냉정했. 그는 지아의 지성을 확인했다.
이제 그녀의 감정적인 강인함을 시험할 차례였다. 이것은 어머니의 계략이었고 동시에 강태준의 잔인한 치료 과정이기도 했다. 그날 오후 심리 상담 시간. 김수연 의사는 평소보다 무거운 표정으로 태블릿 PC를 꺼냈다. 지아 씨, 오늘 지아 씨의 어머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 말에 겨우 안정을 되찾아가던 지아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엄마라는 단어는 그녀에게 가장 끔찍한 공포의 동의어였다. 호흡이 가빠지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괜찮아요. 심호흡해요. 그분은 여기 없어요. 다만 지아 씨에게 영상 메시지를 남겼어요. 의사는 태준의 의도를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이것이 지아에게 얼마나 가혹한 일인지도 알았다. 강태준 총수님께서 이 영상을 지아 씨가 직접 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보시겠어요? 지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피맛이 느껴졌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동시에 확인해야만 했다. 자신을 지옥으로 밀어넣은 그 얼굴을.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영상이 재생되었다. 화면 속 박숙자는 일부러 더 초라하게 꾸민 모습으로 낡은 여관방 구석에서 눈물 범벅이 되어 있었다. 지아야, 내 딸. 엄마야. 흑흑. 그녀의 울음소리는 연극처럼 과장되어 있었다. 지아야. 엄마가 다 잘못했어. 내가 도박에 미쳐서. 하지만 널 판 게 아니야. 그놈들이. 사채업자들이 우릴 둘 다 죽인다고 했어. 양 회장이 널 보호해 주겠다고. 딸처럼 아껴주겠다고. 엄마는 널 살리려고 그런 거야. 믿어줘. 제발. 박숙자는 지독한 거짓말로 자신의 죄악을 희생으로 포장했다. 지아는 속이 메스꺼워 화면을 꺼버리고 싶었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박숙자의 연기는 절정으로 치달았다. 그런데 지아야. 지금 네가 있는 그 강태준이라는 남자. 그놈도 양 회장이랑 똑같은 놈이야. 아니, 더 무서운 놈이야. 엄마가 들었어. 그놈이 널 이용해서 양 회장을 무너뜨리고 나중에는 널 양 회장한테 다시 넘기거나 아니면 더 끔찍한 곳에 팔아버릴 거래. 넌 그냥 그놈의 장기판 위에 있는 말일 뿐이야. 그 말은 지아의 심장에 밝힌 얼음 송곳이었다. 강태준의 차가운 눈, 감정 없는 목소리, 완벽한 통제. 박숙자의 말이 그 모든 것을 위험한 증거로 바꾸어 놓았다. 지아야, 도망쳐야 해. 당장. 엄마가 돈 조금 마련했어. 우리 둘이 멀리, 아주 멀리 도망가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응, 내일 밤 10시. 펜트하우스 뒤편 공원. 동쪽 출구로 나와. 엄마가 거기서 기다릴게. 아무도 믿지 마. 특히 강태준 그놈은 널 절대 놓아주지 않을 거야. 제발. 딸. 엄마 믿지. 엄마가 다 사랑해서. 영상이 끊겼다. 펜트하우스에는 지독한 침묵만이 흘렀다. 지아는 얼어붙은 듯 미동도 없었다. 김수연 의사가 걱정스럽게 그녀를 불렀지만 지아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지옥이었다. 지난 몇 주간 쌓아올린 미약한 신뢰와 안정감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강태준은 정말 자신을 이용하고 있는 것인가? 그가 보여준 서류들, 그가 인정한 그녀의 능력, 그 모든 것이 자신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미끼였을까? 넌 그냥 그놈의 장기판 위에 있는
말일 뿐이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양 회장의 저택에서 자신을 끌어내던 조 실장의 단호한 손길, 자신에게 살아남으라고 메모를 남겼던 태준의 필체,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을 인격체로 대하며 지적인 대화를 나누려 했던 그의 눈빛이 떠올랐다. 누구를 믿어야 하는가? 자신을 지옥에 판 어머니인가? 아니면 자신을 더 차가운 지옥에서 구해낸 악마인가? 박숙자의 말은 독이었다. 그녀는 지아의 가장 약한 부분, 혹시라도 엄마가 날 사랑했을지 모른다는 일말의 미련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지아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이것은 양 회장이 가했던 육체적인 고통과는 차원이 다른 영혼을 찢어밟기는 고통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을 의심했다. 이것이야말로 그녀가 직면해야 할 진짜 배신의 민낯이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지아는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샤워를 하고 펜트하우스에 온 이후 처음으로 단정한 옷을 찾아 입었다. 그녀는 더 이상 떨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있지도 공포에 질려 있지도 않았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을 포기한 자의 체념, 혹은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자의 결단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서재로 향했다. 강태주는 마치 그녀를 기다렸다는 듯이 이미 그곳에 서 있었다. 그는 지아의 얼굴을 보고 그녀가 결론을 내렸음을 직감했다. 영상은 잘 봤나?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감정했다. 지아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네.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강태준의 차가운 시선이 그녀를 꿰뚫었다. 그래서 갈 건가? 내일 밤 10시 공원 동쪽 출구.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박숙자의 영상 메시지는 지아의 마지막 미련을 끊어내기 위한 강태준이 설계한 잔인하고도 필요한 수술이었다. 지아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녀의 눈에 더 이상 공포나 혼란은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을 꿰뚫어 본 자의 차가운 분노와 스스로 운명을 결정한 자의 냉철한 결의만이 남아 있었다. 아니요, 가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어떤 강철보다도 단단했다. 왜지? 태준이 물었다. 마치 마지막 확인을 하듯. 그 여자는 당신 어머니인데 내가 당신을 이용하고 팔아넘길 거라고 하던데. 지아는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했다. 처음으로 그녀는 그 거대한 위압감 앞에서 움츠러들지 않았다. 그 여자는 날 6억 2천만 원에 팔았습니다. 총수님은 나를 그 지옥에서 꺼내주셨죠. 그녀는 한 걸음 다가섰다. 당신이 나를 이용하고 계신 거라면 좋습니다. 차라리 이용당하겠습니다. 적어도 총수님은 나를 물건이나 짐승이 아닌 지성을 가진 인간으로 보고 이용하니까요. 나는 내 발로 그 여자에게 돌아가는 선택은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강태준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는 그녀의 생존 본능을 믿었지만 이토록 빠르고 완벽하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낼 줄은 몰랐다. 그는 책상 위 태블릿을 그녀 쪽으로 돌렸다. 화면에는 강원도의 한 사설 도박장에서 칩을 움켜쥐고 광기 어린 눈으로 소리 지르는 박숙자의 실시간 모습이 담겨 있었다. 당신 어머니는 지금 저기에 있어. 당신을 만날 생각 따위는 애초에 없었지. 그저 당신을 미끼로 쓸 생각뿐이었어. 지아는 그 화면을 10초간 응시했다. 그리고 눈을 감았다. 그녀의 마음 속에서 어머니라는 마지막 족쇄가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다시 눈을 떴다.
이제 제가 뭘 하면 되죠? 그녀가 그 말을 끝마치기도 전에 강태준의 집무실 전체에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렸다. 태산그룹 최고 보안 등급의 비상 인터컴이었다. 총수님 조현식 실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지금 당장 TJB 뉴스 그리고 본사 1층 로비에 검찰 특별수사팀 수사관 수십 명이 들이닥쳤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강태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그는 즉시 벽면에 거대한 스크린을 켰다. TJB 채널에서는 긴급 속보가 터져나오고 있었다. 속보 태산그룹 5천억 원대 불법 해외 비자금 조성 혐의. 검찰 전격 압수수색 앵커는 흥분한 목소리로 내부 고발자에게서 입수했다는 문건들을 화면에 띄웠다. 그것은 태산그룹이 최근 추진하려다 중단된 진양건설 MA건을 위장막 삼아 거액의 자금을 케이맨 제도의 유령회사 베리타스 메리타스로 빼돌렸다는 완벽하게 조작된 증거였다. 이것이 양 회장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그는 자신의 비자금 루트가 막히고 사업들이 공격당하자 모든 것을 걸고 강태준을 끌어내리기로 작정한 것이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정치 권력과 언론의 끈을 동원해 강태준을 자신과 똑같은 부패한 기업인으로 만들려 했다. 태산그룹의 주가는 실시간으로 폭락하기 시작했고 강태준의 개인 전화와 비서실은 이사회의 항의 전화로 불이 났다. 펜트하우스 안은 순식간에 폭풍의 중심으로 변했다. 조 실장, 로비는 절대 뚫리지 마. 변호인단 즉각 투입해. 이건 완벽한 표적 수사다. 언론 대응팀 10분 내로 1차 입장 발표 준비해. 강태준은 혼란 속에서도 침착하게 지시를 내렸지만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양 회장이 감히 그의 심장부에 칼을 꽂으려 한 것이다. 지아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속보 화면을 보고 있었다. 기자들이 흔들어대는 조작된 서류들. 그리고 베리타스라는 유령 회사의 이름. 그 이름이 그녀의 뇌리에 밝혔다. 베리타스. 베리타스. 그 이름은 낯설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 사진처럼 저장된 기억의 방대한 도서관에서 무언가가 떠올랐다. 양 회장의 저택. 늦은 밤, 그가 서재에서 누군가와 스피커폰으로 격앙된 통화를 하던 순간, 당시 그녀는 트로피처럼 그 옆에 서서 과일을 깎고 있었다. 양 회장은 그녀를 완벽한 가구로 취급했기에 어떠한 기밀도 숨기지 않았다. 그때의 목소리가 지아의 귓가에 생생하게 울렸다. 멍청한 놈들, 그 스위스 계좌는 당장 정리해 꼬리가 잡힐 수 있어. 내 진짜 돈은 아르카디아 홀딩스로 옮기라고 했잖아. 스위스 VA, 은행 몇 번을 말하게 해. 상대방이 무언가 반문하자. 양 회장은 역정을 냈다. 베리타스, 그건 그냥 껍데기야.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해서. 강태준 그 어린 놈을 엮어 넣을 미끼로 남겨두라고. 내 진짜 돈은 아르카디아다. 이 멍청아. 그 기억. 그것은 조각난 퍼즐이 아니었다. 완벽한 녹취록이었다. 지아는 숨이 멎는 것을 느꼈다. 총수님. 그녀가 강태준을 불렀다. 그는 이사 중 한 명과 통화하며 격렬하게 언쟁 중이었다. 지금은 바빠. 방해. 베리타스 지아가 소리쳤다. 그 계좌. 가짜예요. 강태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는 통화를 끊어버리고 지아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날카롭게 그녀를 응시했다. 뭐라고 했지? 지아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이 기억하는 모든 것을 쏟아냈다.
양 회장이 통화하는 것을 들었어요. 베리타스는 당신을 엮기 위한 미끼 계좌라고 했습니다. 그의 진짜 비자금은 스위스 VA 은행의 아르카디아 홀딩스라는 이름으로 숨겨져 있습니다. 펜트하우스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폭풍처럼 몰아치던 전화벨 소리도 속보의 소음도 사라진 듯했다. 강태준은 지하를 바라보았다. 그는 양 회장이 자신을 함정에 빠뜨렸다는 것은 알았지만 그 함정 자체가 양 회장의 진짜 죄악을 숨기기 위한 이중 장치일 줄은 몰랐다. 검찰은 지금 양 회장이 던져준 미끼를 물고 태산그룹을 물어뜯고 있었다. 하지만 지아가 내민 이 정보는 그 미끼를 물고 있는 검찰과 양 회장 모두의 목을 한 번에 꿰어버릴 수 있는 작살이었다. 그는 자신의 책상으로 걸어가 인터컴을 눌렀다.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승리를 확신한 자의 살기가 담겨 있었다. 조 실장, 당장 국제금융팀, 스위스 라인 가동해, VA, 은행, 아르카디아 홀딩스다. 30분 내로 그 계좌의 모든 것을 파내. 지금부터 반격 시작이다. 강태준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태산그룹의 심장부는 전쟁 상태에 돌입했다. 본사 40층. 그림자팀과 국제금융팀의 비밀 워룸은 전 세계의 금융망과 연결된 수백 개의 모니터로 불을 밝혔다. 스위스, VA, 은행, 아르카디아, 홀딩스 모든 자원을 투입해 조현식 실장의 외침이 굉음처럼 울렸다. 그들은 검찰이 1층 로비에서 변호인단과 대치하며 시간을 끄는 동안 단 몇 분 만에 적의 심장부를 꿰뚫어야 했다. 이것은 시간과의 싸움이자 양 회장이 수십 년간 숨겨온 어둠의 제국과의 정면 대결이었다. 민지아는 펜트하우스 서재. 그 폭풍의 한복판에 강태준과 단둘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던진 정보의 무게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어렴풋이 실감했다. 그녀는 단순한 기억을 전달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거대한 괴물의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지목했다. 강태준은 거대한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떠오르는 데이터 스트림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가면 같았지만 지아는 그의 굳게 쥔 주먹과 얼음처럼 빛나는 눈에서 억눌린 분노와 승리에 대한 갈망을 읽었다. 총수님, 만약 제 기억이 틀렸다면 지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태주는 그녀를 돌아보지 않았다. 틀리지 않아. 그는 단언했다. 당신의 기억은 사진이야. 나는 그 사진 속의 진실을 본다. 당신은 이 전쟁을 끝낼 열쇠다. 그 말에 지아는 숨을 삼켰다. 열쇠.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나 보호 대상이 아니었다. 이 거대한 싸움의 승패를 가를 변수였다. 바로 그때 워룸의 메인 스크린에 붉은색 경고창이 번쩍였다. 찾았습니다. 한 분석가의 외침이 인터컴을 뚫고 터져나왔다. 아르카디아 홀딩스, VA, 은행, VIP, 계좌 지난 5년간의 거래 내역. 맙소사. 데이터가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비자금 계좌가 아니었다. 아르카디아 홀딩스는 양 회장이 지난 10년간 한국의 최고위층 정치인, 법조계 인사, 심지어 언론사 사주들에게까지 뇌물을 뿌리기 위해 사용한 거대한 검은 저수지였다. 금액은 검찰이 베리타스 건으로 기소한 5천억 원의 수십 배에 달하는 조단위였다. 그 안에는 진양건설뿐만 아니라 그가 소유한 수많은 유령 회사들을 통해 세탁된 불법 도박 자금,
마약 거래 자금까지 뒤섞여 있었다. 베리타스는 이 거대한 악을 숨기기 위한 완벽한 연막이었고 강태준은 그 연막을 걷어낼 미끼였을 뿐이다. 강태준의 입가에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조 실장. 자료 정리해. 뇌물 수수자 명단. 자금 흐름도 날짜별로 완벽하게. 총수님. 이 자료 너무 큽니다. 이걸 공개하면 대한민국이 뒤집힙니다. 조 실장의 목소리에는 흥분과 함께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이것은 기업 간의 싸움을 넘어선 국가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그래서 여는 거다. 태준이 말했다. 썩은 것은 뿌리째 도려내야지. 양 회장이 내게 불을 붙였으니 나는 그 불로 그의 제국 전체를 태워버릴 뿐이야. TJB를 포함한 모든 언론사에 긴급 기자회견 소집해. 1시간 뒤 본사 1층 로비에서 1층은 지금 검찰이 상관없어.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지. 전 국민이 생방송으로 보게 될 거야. 1시간 뒤 태산그룹 본사 1층 로비는 아수라장이었다. 압수수색을 위해 진을 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은 갑자기 수백 명의 기자들과 카메라 플래시가 밀려들자 당황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했지만 순식간에 강태준이 설치한 거대한 무대에 관객으로 전락했다. 단상이 급하게 설치되었고 강태준이 조현식 실장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총수님 비자금 혐의 인정하십니까? 내부 고발자는 누구입니까? 강태준은 단상 앞에 섰다. 그는 마이크를 잡지 않고 자신의 육성으로 로비 전체를 울렸다. 오늘 검찰은 베리타스라는 유령 회사를 통해 제가 5천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며 저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막아서는 검찰 수사팀장을 차갑게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틀렸습니다. 로비 전체가 순간 정지했다. 그들은 진짜 범인이 던져준 가짜 미끼를 물었을 뿐입니다. 태준이 손짓하자 그의 뒤편 거대한 미디어월에 아르카디아 홀딩스의 로고와 스위스 VA 은행의 전경이 떠올랐다. 기자들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나왔다. 여기 진짜 비자금 장부가 있습니다. 5천억이 아니라 수조 원대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 것이 아닙니다. 강태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찼다. 이것은 진양건설의 양 회장이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의 고위층을 매수하기 위해 사용한 검은 돈의 실체입니다. 스크린에는 수십 명의 익숙한 얼굴들 국회의원, 전직 장관, 검사장급 간부들의 이름과 그들에게 흘러들어간 정확한 날짜. 금액이 붉은색으로 표시되기 시작했다. 로비는 충격으로 마비되었다. 검찰 수사관들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태산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양 회장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개로 이용당했음을 깨달았다. 이 모든 증거는 오늘 용기 있는 한 사람의 증언으로 확보되었습니다. 강태준이 로비 한쪽을 바라보았다. 조현식 실장과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인 민지아가 천천히 걸어 나왔다. 플래시가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그녀는 두려움에 몸을 떨었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양 회장의 저택에서 입었던 붉은 드레스가 아닌 단정한 흰색 셔츠와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지옥불에 타는 피해자의 눈이 아니었다. 진실을 증언하러 온 생존자의 눈이었다.
지아는 단상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객석에 앉아 있는 강태준의 흔들림 없는 눈을 보았다. 제 이름은 민지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로비 전체를 울릴 만큼 또렷했다. 저는 지난 6개월간 양 회장의 저택에 갇혀 있었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경악의 숨소리가 터져나왔다. 저는 그곳에서 양 회장이 아르카디아 홀딩스에 대해 통화하는 것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는 베리타스를 강태준 총수님을 엮을 미끼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기억하는 모든 것, 날짜, 시간, 대화 내용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쏟아냈다. 그녀의 완벽한 기억력은 그 어떤 서류 증거보다 강력했다. 양 회장은 자신의 저택에서 이 모든 광경을 생방송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와인잔을 든 채 여유롭게 웃고 있었다. 강태준이 발악해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민지아가 화면에 등장하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녀가 아르카디아 홀딩스를 언급하는 순간 양 회장의 손에서 와인잔이 떨어져 붉은 카펫 위로 박살났다. 전현이 감히. 그는 즉시 전화를 걸어 자신의 변호인단과 경호팀을 불렀다. 당장 방송국에 연락해 저 방송 중단시켜. 그리고 민지아, 전현을 죽여. 그의 제국이 한때 그의 인형이었던 가장 연약한 존재의 입을 통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민지아의 증언이 대한민국 전역에 생중계된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 강태준이 쏘아올린 아르카디아 홀딩스라는 진실의 폭탄은 양 회장의 제국을 하룻밤 만에 잿더미로 만들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압수수색을 나왔던 검찰 특수부는 문자 그대로 멘붕에 빠졌다. 그들은 자신들이 거대한 부패 카르텔의 꼭두각시 노릇을 했다는 사실에 경악했고 여론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즉시 태세를 전환했다. 대검찰청은 TJB 방송이 끝나기도 전에 긴급 브리핑을 열고 양 회장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를 즉각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강태준을 향했던 칼날은 하룻밤 만에 양 회장과 아르카디아 리스트에 오른 모든 이들을 향해 돌아섰다. 양 회장은 자신의 저택에서 도주를 준비했다. 그는 수십 년간 쌓아올린 금괴와 달러를 가방에 쓸어 담으며 개인 헬기를 부르라고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그가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그를 맞이한 것은 헬기가 아니었다. 강태준의 명령을 받은 조현식 실장의 그림자 팀과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달려온 검찰의 합동 체포조였다. 양 회장님 뇌물 공여 및 인신매매,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한때 대한민국을 주무르던 거물은 자신의 화려한 저택 현관에서 개처럼 질질 끌려 나오며 발악했다.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강태준 그놈이. 의학 그의 마지막 비명은 태산그룹의 완벽한 승리를 알리는 축포였다. 그의 제국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졌다. 법의 심판은 신속하고 무자비했다. 양 회장 게이트는 대한민국의 정계와 법조계를 뿌리째 뒤흔들었다. 수십 명의 국회의원과 전직 장관, 검사장들이 줄줄이 구속되었다. 양 회장은 1심 재판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 특히 민지아를 감금하고 학대한 인신매매 혐의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감옥에서 그토록 경멸했던 법의 테두리 안에 갇혀 자신의 썩어가는 제국을 무력하게 지켜봐야 했다. 강태준과 태산그룹은 오히려
내부 고발을 위장한 함정 수사에서 벗어나 부패한 권력을 청산한 의로운 기업으로 이미지가 격상되었다. 주가는 폭락 하루 만에 상한가를 기록하며 이전보다 더 견고해졌다. 박숙자의 종말은 더욱 비참했다. 그녀는 강원도의 한 사설 도박장에서 딸의 얼굴이 TV에 나오는 줄도 모르고 도박에 열중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그녀는 딸을 판 돈으로 도박을 한 비정한 어미, 인신매매의 공범으로 기소되었다. 법정에서 그녀는 마지막까지 딸을 구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눈물로 호소했지만 그녀가 딸을 6억 2천만 원에 넘긴 계약서 원본과 지하의 증언 앞에서 모든 거짓말이 드러났다. 그녀 역시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아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박숙자와 단 한 번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녀에게 어머니라는 존재는 그날 법정에서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사망했다. 몇 달이 지났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강태준의 펜트하우스가 아닌 햇살이 잘 드는 작은 오피스텔. 민지아는 하얀 캔버스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붓이 들려 있었고 팔레트에는 강렬한 색채의 물감들이 짜여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양 회장의 붉은 드레스를 입지도 강태준이 마련해준 무채색의 옷을 입지도 않았다. 편안한 면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의 그녀는 창백하지만 생기 넘치는 22살의 평범한 여대생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사진 같은 기억력을 살려 법대에 진학할 수도 있었지만 대신 어릴 적 꿈이었던 미술대학에 복학했다. 지옥 같은 기억은 여전히 그녀의 일부였지만 더 이상 그녀를 지배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 기억들을 물감 삼아 캔버스 위에 쏟아내며 스스로를 치유하고 있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자유로워졌다. 강태준은 그녀에게 어떠한 보상이나 대가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재판 증언을 마친 날, 이제 당신은 자유다. 어디로 가든, 무엇을 하든 당신의 선택이야. 라고 말했을 뿐이다. 그는 그녀에게 이 오피스텔을 마련해 주었고, 그녀가 학업을 마칠 때까지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것은 보호가 아닌 전쟁을 함께 치른 동료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였다. 지아는 그의 지원을 받아들였다. 그것이 빚이 아니라 자신이 목숨을 걸고 얻어낸 권리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날 오후 지아가 막 붓을 씻으려던 참에 초인종이 울렸다. 강태준이었다. 그는 양 회장의 저택에서 처음 만났을 때처럼 완벽한 슈트 차림이었지만 더 이상 얼음 폭군 같은 살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손에는 최고급 와인이나 보석이 아닌 희귀한 수입 유화물감 세트가 들려 있었다. 지나가다 생각이 나서 샀다. 그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그의 눈은 펜트하우스에서 그녀를 보던 시선과는 달랐다. 그 안에는 소유욕이나 호기심이 아닌 한 인간에 대한 깊은 존중과 그가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지아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안으로 들였다. 고마워요. 마침 필요했는데. 그녀는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지아의 구원자였고 지아 역시 그의 구원자였다. 지아가 양 회장의 함정을 밝혀내지 못했다면 강태준 역시 몰락했을지 모른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깊은 어둠과 가장 빛나는 강인함을 목격했다. 그들은 평등했다. 그림이 많이 늘었군. 태준이 방 한가운데 걸린 격렬하지만 희망적인 색채의 추상화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직 멀었어요. 지아가 웃으며 대답했다. 태준은 창가로 걸어가
복잡하게 빛나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지아도 그의 옆에 섰다. 펜트하우스에서 내려다보던 풍경과 같았지만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다. 양 회장이 없는 세상은 조금 심심하군. 태준이 농담처럼 말했. 총수님께는 그렇겠죠. 하지만 제게는 이제야 진짜 세상이 시작된 기분이에요. 지아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아닌 미래에 대한 설렘이 담겨 있었다. 강태준은 그런 지아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이 여자에게 무엇을 느끼는지 정확히 정의할 수 없었다. 그것은 단순한 연민이나 보호 본능이 아니었다. 자신과 동등한 혹은 자신보다 더 강인한 영혼을 만났을 때의 격렬한 끌림이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물감이 묻은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쓸었다. 지아는 피하지 않았다. 당신이 없었다면 나도 위험했을지 모른다. 그가 처음으로 자신의 약한 부분을 인정했다. 지아는 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겠다. 우리가 함께 이긴 거예요.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다. 그것은 동화 속의 달콤한 사랑이 아니었다. 지옥의 불길 속에서 서로를 알아보고 서로를 구해낸 두 강인한 영혼의 만남이었다. 그들 앞에는 또 어떤 시련이 닥칠지 몰랐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막 거부할 수 없이 강력하고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진짜 사랑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었다.